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부동산 동향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된 소식,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30대 신규 주택 매수 현상, 그리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 장가 등입니다. 먼저 김윤덕 국토장관은 수도권에서 공급될 6만 가구의 주택 중 임대주택 비중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이 집값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아파트 공급 확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의 증가세에 대한 소식입니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겨있던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아실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수는 59,021건으로 전일 대비 2%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23일 이후 4.9% 증가한 수치이며 다주택자들이 퇴로를 찾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양도차익 10억 원 기준으로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71배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과세가 시작된 5월 9일 이후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약 5억 9천만 원,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초보다 6억 8천만 원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의 강남 대신 노도강 지역으로 향하는 실수요자들의 흐름입니다. 강남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15억 원 미만의 아파트로 몰리며 지난해 노원구의 거래량이 매분기 1,000건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 흐름은 노원구가 서울자치구 중 유일하게 꾸준한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청년층에 대한 정책 또한 중요합니다. 1월의 통계에 따르면 생애 첫 집을 구매한 자들 중 절반은 30대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공급 확대 예고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30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심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이들은 관악구와 같은 중저가 주택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보금자리론 신청이 집중되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체감 금리는 급격히 상승하여 4%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 공급 실적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해에는 준공된 아파트의 수가 51% 증가했으며 주택 공급 확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32,000가구의 착공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 대비 23.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아파트의 공급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 증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10만 호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들의 폐점 소식도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대표 매장인 잠실점까지 포함하여 17곳의 매장을 순차적으로 폐점할 계획이며 이는 납품업체와의 협력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롯데마트 역시 창고형 매장 1호점의 매각을 검토 중이며 이는 자산 효율화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앞으로의 시장 불확실성이 클 것을 암시하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부동산 동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신중한 투자와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며 글로벌 경제와 시장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최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증시의 고공행진이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가 나오고 있습니다. CT는 한국의 성장률을 2.2%에서 2.4%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의 평균 전망치는 2.1%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바클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등 주요 기업들은 기존의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빠른 증시 회복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N은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은 한풀 꺾이며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전주 대비 0.27% 상승하며 52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 강서, 구로 등에서 매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세금 부담이 심각해지면서 강남권의 매물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는 지방의 부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집값이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의 미분양 주택 수는 5만 건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은평 지역의 매매량은 한 달 사이 74% 급증했습니다. 이는 중앙 지역의 자금력을 감안할 때 핵심 지역 대신 외곽으로의 수요 이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N은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에 비해 10% 감소하였는데 지난해 12월에는 939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또한 12.5% 급감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강남에서는 수억 원 내린 매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반면 거래는 여전히 잠잠한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에 대한 우려로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N은 정부는 전월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주체들에게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축 전세는 갈수록 귀한 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서울의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 계약 비중은 지난달 40%를 기록했습니다. N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N은 마지막으로 첫 삽을 뜨는 아파트의 70%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프로젝트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최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의 급등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과 사례는 없지만 사업성 및 자금 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들도 많아 현장의 불확실성 또한 리스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N은 결국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과 변동성 그리고 서로 상반된 요소들이 맞물려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N 이상으로 오늘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은 쏟아지는데 거래는 멈췄습니다.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공급 증대와 거래 관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날입니다. 먼저 정책 변수부터 짚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의 연장 기대를 분명히 차단했습니다. 유예 종료가 못 박히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제의 방향성이 명확해지면 보유 부담이 커진 계층부터 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 흐름입니다. 실제로 현장에는 매물은 느는데 사려는 사람은 줄었다는 체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국면에서는 자산가의 보유 조정이 매물로 전환되지만 매수자 쪽은 금융세제 리스크를 선반영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가격을 낮춘 금매가 일부 나와도 거래가 쉬이 성사되지 않는 이른바 호가 하향 거래 경색의 조합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아실 기준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141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5만 5천에서 5만 7천 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한 확대입니다. 다만 매물 증가는 곧바로 거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월 첫 주 조사한 결과 강남 3구와 강동구의 매매 수급 지수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즉 강남 4구에서는 내놓는 사람은 늘고 사려는 사람의 기세는 꺾였다는 뜻입니다.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매물 출회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규제 환경 속에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역별로는 아파트 매매 시장의 두 얼굴이 나타납니다. 강남권과 핵심지에서는 매물이 쌓이고 외곽 일부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양극화입니다. 이는 정책과 금리 환경, 대출 규제, 기대 심리 등이 지역별 체감 가치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는 전형적인 조정기 패턴입니다. 핵심지는 보유세와 양도세 압박에 민감한 자산가 매물이 늘 수 있고 외곽은 호가 조정과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며 신규 매물 출회 자체가 억제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가격의 재조정과 수요의 선별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찾습니다만 지금은 그 과도기입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흐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외지인 매입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2022년 7,710가구에서 2025년 24,808가구로 늘며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전체 거래에서 외지인이 차지한 비중은 약 21% 수준입니다. 규제와 경기 변동 속에서도 서울은 결국 오른다는 기대가 외지인 수요를 유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현재의 거래 관망, 수급지수 하락, 금융규제 부담을 고려하면 외지인 수요가 단기간에 시장 전반의 매수회를 견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지인 비중의 상승은 구조적 수요를 시사하지만 거래 활성화의 동력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 환경의 다층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요의 체질 변화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2024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39세 미만 무주택 가구는 99만 2,856가구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난 젊은 무주택 가구의 확대는 향후 실수요 기반의 내재 수요가 두텁다는 신호이면서도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 12인 가구는
2025년 1642만 2991가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주거 선호도 달라졌습니다. 이른바 국민 평형이던 전용 84위보다 59위 등 소형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백 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용 62 이하 소형 아파트 공급은 2025년 5만 2179가구로 감소세이며 전체 공급 대비 비중은 22.15%에 그칩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소형 주택에서의 수급 불균형이 강화되는 구도입니다. 이는 청년층과 12인 가구에게 가격과 위치, 관리비, 전월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국가통계 포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민간 아파트 신규 일반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23.8% 감소한 11만 6,213채로 연간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급의 마른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은 단기 조정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 다시 타이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도심 6만 가구 공급을 발표했지만 현장 반응은 여전히 관망입니다. 실제 추진된 사례가 많지 않고 착공 시점이 확인돼야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공급 정책은 발표인가 사업 시행 착공 분양 입주의 장기 파이프라인을 거칩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지연되면 체감 공급은 줄어듭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숫자 그 자체보다 착공의 가시화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주택 매매 시장이 경직되는 동안 경매 시장은 반대로 열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의 여파 속에서 실수요가 경매로 몰리며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7.8%를 기록했습니다. 낙찰률 낙찰 가율 참여자 수가 모두 회복세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매 시장은 일반 매매보다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활성화되지만 지금은 경매에서도 경쟁이 심화되며 낙찰가율이 높아지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일반 매매 시장의 거래 경색, 매물의 질적 차이, 대출 조건과 낙찰 이후 자금 계획의 차별화 등 복합 요인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만 높은 낙찰가율은 안전마진을 줄입니다. 권리관계, 명도, 수리 추가 비용, 금리와 보유세 등 보유 비용을 정교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기대 수익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접근 시 자금 계획과 권리 분석의 보수적 원칙을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책 변화의 파급은 신흥주거 산업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공유주거 스타트업이 다주택자 규제의 불똥을 맞았습니다. 97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LTV를 0%로 설정한 영향 등으로 시뮬레이션 상 수익의 97%를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하는 극단적 결과가 도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며 4년 새 시장 규모를 2배 키운 업종이지만 현 규제 체계 하에서는 사업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주거 서비스 혁신과 임대차 안정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기업형 임대의 성격과 공공성이 조화롭게 반영된 별도 트랙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현장의 고충과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점, 그리고 규제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조정될지는 향후 정책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며 매물은 늘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수요는 규제와 금리 부담 속에 관망하며 강남 4구의 매매 수급 지수는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셋째, 외지인 매입 비중이
약 21%에 이르고 절대 건수도 증가했지만 단기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정도의 매수 급증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넷째, 39세 미만 무주택 가구가 사상 최대이고 12인 가구가 계속 늘지만 소형 아파트 공급은 줄고 있어 구조적 미스매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민간 분양은 10년 새 최소치로 축소되었고 도심 6만 가구 공급 발표에도 착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태도는 지켜보자입니다. 여섯째, 경매 시장은 낙찰가율 107.8% 등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지만 안전마진 축소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공유주거 산업은 규제의 틈바구니에서 수익성 압박이 극심해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점검할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현재의 매물 증가는 주로 세제 요인에 따른 보유 조정 성격인지 지역별로는 어디에서 매물이 쌓이고 어디에서 줄어드는지 관심 단지의 실거래 흐름이 실제로 반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전용 59위 등 소형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평형의 향후 공급 계획과 착공 일정, 입주 시점의 분양 전세, 시장 여건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접근 시에는 낙찰가율 수준과 추가 비용, 명도, 리스크를 반드시 보수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에게는 유동성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가 얇아진 국면에서는 호가 변동성이 커지고 체결까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레버리지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대출 이자 관리비를 포함한 12개월 이상 현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십시오. 규제 변화의 분기점에서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잦아지는데 이때는 가격이 아니라 유동성이 리스크의 핵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은 시간이 걸립니다. 도심 6만 가구 발표의 효과는 착공이 확인되어야 가격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민간 분양 축소의 여파는 당장 체감되지 않다가 몇 년 뒤 입주 절벽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만 가격은 결국 수급의 합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확인된 숫자와 흐름을 토대로 각자의 시간표와 자금 계획에 맞춘 보수적인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부동산 시장 1일 동향이었습니다.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일도 시장의 변화와 숫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해야 할까요? 지금 서울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질문입니다. 양도세 중과 적용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선택의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물은 조금씩 쌓이고 있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가격을 2억 원 낮춰도 매수자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팔 사람은 늘고 살 사람은 기다리는 전형적인 관망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도 시점을 앞당길지 아니면 증여로 방향을 틀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자는 다릅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우세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기대 가격이 어긋날 때 거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현재 서울시장이 바로 그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매물은 늘어도 체결은 한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의 거래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비강남 지역에서는 거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달 서울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지난해 11월 600여 건 수준에서 이달 초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노원과 영등포 등 비강남 지역에서 증가폭이 컸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감지됩니다. 여기에 절세 목적의 급매가 일부 시장에 나오면서 실수요 중심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을 시장 반등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급매 중심의 거래 증가는 구조적 수요 회복이라기보다는 세금 변수에 따른 단기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세 중과 적용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성격의 거래는 일정 부분 이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가격 상승 추세로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 시장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전세만큼 흔해진 계약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반전세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반전세 계약은 4,956건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준전세까지 합치면 전세 계약 건수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월 5,000건에 육박하는 반전세 계약은 서울 주거 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포에서는 보증금 15억 원에 월세 300만 원 조건의 계약도 등장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도 반전세 계약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일부 포함시키고 세입자는 전세 매물 부족과 자금 부담 속에서 선택지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세 중심 구조가 점점 월세 혼합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계약 형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세는 가계의 현금 흐름을 직접 압박합니다. 초기 목돈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 여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구조 변화는 내수 경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정책 변수 역시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등록임대 제도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산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매입임대 허용 범위, 양도세 중과 제외 여부 등이 향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다세대 중심 임대사업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정책 방향에 따라 소형 주택 임대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 공급 축소는 다시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설계의 균형이 중요해 보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인만 받고 착공하지 못한 임대주택이 10만 6천 가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만 1만 가구가 넘습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승인과 실제 착공 사이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 문제, 공사비 상승, 사업성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숫자상 계획 물량과 체감 공급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지방 주택 시장은 더 심각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의 76%, 준공후 악성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수요는 식고 재고는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 건설사 3,600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으면 현금 흐름이 막히고 이는 곧 구조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지방시장의 위축은 건설업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편 주택 건설 규제 완화 움직임도 있습니다. 소음과 이격거리 등 규제가 손질되면서 소음 기준이 면적과 상관없이 45dB로 완화됩니다. 현장 부담이 줄고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체감 공급 증가나 가격 안정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프리미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강에서 100엠 멀어질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121만 원씩 낮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전용 84의 기준으로 보면 1km 멀어질 때 약 3억 원 하락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강 접근성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수치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물량을 늘린다고 해서 입지 프리미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거래는 조심스럽고 전세는 줄고 반전세는 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금융, 공급, 정책, 입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 국면입니다. 지금 시장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라기보다 각 주체가 다음 선택을 준비하며 숨을 고르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내일도 일일 동향을 기반으로 확인된 수치와 구조 중심의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값이 먼저 무너질까요? 아니면 경기가 먼저 살아날까요? 오늘 부동산 시장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며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줄줄이 상향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며 거래는 오히려 얼어붙고 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적인 국면입니다. 먼저 거시경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촉발된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입이라는 평가가 배경입니다. 시티는 2.4%, 노무라와 BNP 파리바는 2.3%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IB 평균 전망도 기존 2.0%에서 2.1%로 상향됐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수출 품목입니다. 업황이 회복되면 기업 실적 개선, 설비 투자 확대,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가계 소득과 자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다만 성장률 전망 상향이 곧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 수준, 세제 환경, 대출 규제, 공급 물량 등 다른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또한 AI와 로봇 도입이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생산성과 임금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당국이 집값 안정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대 심리를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노원과 도봉 등 외곽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역에서 매물 증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압박 이후 보름 사이 서울 매물이 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강벨트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외곽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매수 증가 속도보다 매물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상황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도자들이 실제로 호가를 얼마나 낮출지, 매수자들이 어느 시점에 다시 움직일지가 변수입니다. 5월까지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공급 측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제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실제 매물 출회가 4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래량은 32% 감소한 상황입니다. 매수자들은 향후 더 낮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이른바 초급매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거래량 감소는 시장의 체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체결가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급매 사례가 전체 시장 흐름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추세 전환 여부는 향후 체결 데이터가 더 쌓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산 이동 흐름도 눈에 띕니다. 627 대책 이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은 2조 9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 3구에서만 9,098억 원, 전체의 37.9%를 차지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합치면 약 4조 원 규모의 자금이 이동한 셈입니다. 이는 금융자산에서 부동산으로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비중이 높다는 점은 고가 주택 수요가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최근 매물 증가와 거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자금 유입 흐름이 지속될지는 추가 관찰이 필요합니다. 수요 구조의 변화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과 1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선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백 14에 따르면 수도권 청약자 수에서 지난해 소형이 중형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이는 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면적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구 구조 변화라는 인구학적 요인이 결합된 흐름입니다. 아파트 규제의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 시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1월 전용 62 이상 오피스텔 매매는 676건으로 집계됐고 수도권 거래량은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나 규제 강화 국면에서 대체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거와 투자 성격이 혼재돼 있어 세금과 수익 구조를 면밀히 비교해야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상징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신축 오피스텔 건물이 3,500억 원 규모로 거래됐고 새 주인은 다이소입니다. 이는 핵심 상권에서 자산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통기업이 오프라인 거점 확보에 나서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종합해보면 현재 시장은 경기 회복 기대와 정책 안정 의지, 매물 증가와 거래 감소, 자산 이동과 수요 구조 변화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월 매물 출회와 거래량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 실제 소득 증가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정부의 집값 안정 기조가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기다리는 국면입니다.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데이터와 심리, 그리고 정책입니다. 내일도 확인된 수치와 사실을 기반으로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15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세는 7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투자는 사실상 멈춰 서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속에서 진행되는 흐름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전망과 함께 시장의 핵심 신호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장률은 올라갔는데 왜 체감 경기는 더 불안할까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월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 1.8%에서 1.9%로 0.1%포인트 상향됐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비 흐름 개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수출과 일부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나아지면서 전체 성장률이 소폭 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함께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건설 투자입니다. 기존 2.2% 증가 전망이 0.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성장률은 올라갔지만 건설 부문은 급격히 식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설 투자는 주택 착공과 직결되고 이는 곧 중장기 공급 기반과 연결됩니다. 건설이 위축되면 공급은 줄어들고 특히 지방 부동산 경기는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외 변수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KDI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흔들릴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대만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전쟁 발생 첫 해 세계 총생산이 9.6% 감소할 수 있고 대만은 40%, 중국은 11%, 미국은 6.6%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내 경제와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공급은 늘리겠다면서 시장은 왜 더 불안해질까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주민 간담회에서 공공과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개발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주도 사업에는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비사업은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서울과 일기 신도시의 노후 단지들은 중장기 공급 안정과 직결됩니다. 다만 정비사업은 추진에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이 발표됐다고 해서 당장 몇 달 안에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단기 공급이 막히면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기 공급 우려가 커지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제도 손질이 진행될 경우 절세 목적의 매물이 올해 중순까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임대사업자 매물이 23년에 걸쳐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유통을 확대해 단기 숨통을 트이겠다는 접근입니다. 공급은 새로 짓는 물량과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물량으로 나뉩니다. 지금 정책의 초점은 후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매물이 늘어날 경우 매매 시장에는 완충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임대 물량이 줄어들 경우 전세 시장에는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은 15억, 경기는 6억입니다. 이 격차가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부동산 아백 14에 따르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15억 6,189만 원입니다. 반면 경기도 평균 매매가는 6억 600만 원입니다. 두 지역의 차이는 9억 5,589만 원으로 2000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격차입니다. 서울 평균이 15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격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른바 탈서울 선택이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통근 여건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이동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가 7억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6억 6,948만 원입니다. 7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매물은 대폭 줄었고 입주 물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도강과 금강구 지역은 한 달 새 28.9%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중저가 매수 수요가 늘었고 실거주 의무 강화 역시 전세 물량 감소를 부추긴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현장에서는 임장을 다녀온 뒤 한 달 만에 1억 원이 오른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매매 가격 상승, 전세 물량 감소, 서울과 경기의 가격 격차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아파트가 부족한데 빌라는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서울 B아파트 준공 물량은 1년 새 23% 감소했습니다. 인허가와 착공은 일부 개선됐지만 5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B아파트마저 위축되면 중저가 주거 대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9년까지 아파트 공급 가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단기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B아파트 활성화 요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60조 부채를 나눕니다. 공공공급 체계도 바뀝니다. LH는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이원화됩니다. 17년 만에 본격 개혁입니다. 160조 원 규모의 부채는 비축공사가 맡고 개발공사는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공공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구조 개편이 실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려면 재무 안정과 사업 집행 속도가 함께 확보돼야 합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장률은 소폭 상향됐지만 건설 투자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은 15억 원을 넘었고 전세 평균은 7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가격 격차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입니다. 전세 물량은 줄고 있고 B아파트 공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가속과 단기 매물 유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공급 확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핵심은 공급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단기 유통 물량 확대가 시장의 압력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집값, 진짜 멈춘 걸까요? 아니면 잠깐 숨 고르기일까요? 오늘 시장은 이 질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체감상 뜨거웠던 분위기에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하나만 보고 방향을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매매, 전세, 분양, 금융 환경까지 함께 봐야 지금 시장의 실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시경제 환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고 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을 유지했습니다. 2015년 이후 12년째 같은 등급입니다. 무디스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정부 재정 건전성, 금융 시스템 안정성, 대외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입니다. 등급 유지 자체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 성장 전망은 고속 성장 국면이라기보다는 완만한 회복 흐름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승세 둔화라는 표현이 오늘 서울 아파트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18개 자치구에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서울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강남권 상승폭은 0.2%에서 0.02%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상 상승 탄력이 크게 약해진 모습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매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동, 송파서초 등 주요 지역의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11% 증가했습니다. 서울 전체 매물은 하루 약 1,600건 수준으로 집계됐고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는 하루 만에 80채가 새로 나왔습니다. 특히 5월 9일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은 호가를 1억 원 이상 낮춰 시장에 나온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강남에서는 기존 가격보다 5억 원 낮춰 거래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가격대가 동시에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15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붙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자금 조달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이 구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체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가격대별로는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식은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곽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동구 매물은 30%, 송파구는 27% 급증했지만 동시에 일부 단지에서는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을 방어하거나 신고가를 형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전방위적 상승이 아니라 조건이 맞는 구간에서만 수요가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시장은 따로 있습니다. 전세 시장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성북 노원 등 일부 지역에서 30% 급감했습니다. 전세 가율은 6,065%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세 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철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는 숨 고르기, 전세는 상승 압력 확대라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 심리도 자극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인식이 일부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서울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는 약 6,5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집값 상승 국면에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나온 매물을 기회로 보는 심리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 시장은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올랐는데도 계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문아이파크자이 3회 계약률이 상승했고 구로천호의 소규모 단지도 선방했습니다. 분양가와 기존 매매가가 함께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부각된 단지에 수요가 붙는 구조입니다. 미분양 단지가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은 실수요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조 기대 속에 평택 지역에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책 변화도 있었습니다. 고령화 시대 주거 모델이 달라집니다.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의료 문화체육 등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법입니다. 이는 단기 시세보다는 중장기 주거 구조 변화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고령층 맞춤형 주거 수요는 향후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환경을 보겠습니다. 자금이 조이면 시장도 조입니다.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1,072조 원에 이르고 LTI는 343.8%로 소득의 3.4배 수준입니다. 금리는 5%를 넘어섰고 보증대출 금리도 4%를 돌파했습니다. 연체율이 오르면서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소호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신용경색 전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자금 흐름과 직결됩니다. 금융 여건이 경직되면 거래 회복 속도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장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상승폭은 둔화했습니다. 다주택 매물 출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15억 원 미만 구간과 일부 외곽 지역은 수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매물 감소와 함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매수자는 크게 늘었고 분양 시장은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 부담 확대는 중장기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오르거나 내리는 국면이 아닙니다. 공급 확대, 실수요 유입, 정책 변수, 금융 환경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국면입니다. 숫자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조를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내일도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과장 없이 시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가 1%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일까요?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는 0.28%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비교 대상 24개국 중 22위로 밀렸습니다. 연간 성장률도 0.97% 수준, 사실상 1%대 턱걸이입니다. 수출은 버텼지만 내수와 건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건설 부진은 단순한 업황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은 고용, 소비, 자재산업, 금융까지 연결되는 파급력이 큰 분야입니다. 여기에 미국 관세 변수까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이 없다면 올해 1% 성장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며 27년 만에 한국을 앞섰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명목 GDP도 4.5% 증가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이 역전된 셈입니다. 다만 수정치에 따라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 2.2%, 일본 0.5%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회복 여부가 관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거시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또 다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설 이후 집값 향방을 두고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강남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고 강북은 강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줄어들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면서 매물 증가가 눈에 띕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약 10% 증가했습니다. 송파구에서만 1,300가구가 늘었고 서초는 28%, 강남은 22%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유예기간 내 처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특혜는 철저히 회수하겠다는 메시지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는 완전히 얼어붙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의 90%가 15억 원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건 중 9건이 15억 원 이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영향이 뚜렷합니다.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실수요 중심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매수도 증가세입니다. 고가 주택보다는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 자금 조달이 현실적인 구간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빨리 팔자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한강 벨트 일부 매물은 수억 원 낮춰 나온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개포레미안에서는 1억 원 낮춘 35억 원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울 다주택자들이 경기 핵심지 소형 아파트를 내놓고 중개업소에 우선 매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물 증가가 이어질 경우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2030 매수세가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집합건물 매수를 보면 2030대가 10억 15억 원대에 집중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갭투자와 대출 규제 속에서도 실거주 목적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산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지금 아니면 더 늦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아파트를 누르자 빌라가 반응하는 흐름도 나타납니다. 지난달 빌라 거래량은 2,902건으로 전월 대비 83.7% 급증했습니다. 월세 지수는 102.5구로 집계 이래 최고치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겨냥한 수요까지 겹치며 일부 지역에서 빌라 매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서울 내 매매 비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규제가 대체 상품으로 수요를 이동시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교통 호재도 변수입니다. 위례 신사선이 18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면서 송파와 성남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도시철도망 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사업비는 9.2조 원 규모입니다. 위례에서 삼성역까지 접근성이 개선되면 출퇴근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 호재는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착공부터 입주까지 평균 40.7개월이 걸립니다. 과거 3년이면 충분했던 공사가 이제는 40개월이 기본이 됐습니다. 주 52시간제, 각종 민원, 자재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분양가와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거시경제 둔화, 규제에 따른 매물 증가, 그리고 실수요 중심의 재편입니다. 성장률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 부동산 심리도 함께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급 지연과 공사비 상승은 중장기 가격 하방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방향성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둔화 현장에서는 재편입니다. 오늘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과열도 급락도 아닌 구조 변화의 초입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내수 회복과 정책 신호, 그리고 매물 소화 속도가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시장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은 증시에서 타오르고 있는데 정작 거리의 체감 경기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선명한 장면은 바로 이 대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677.2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 역시 4%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의 훈풍이 국내 시장까지 이어진 결과입니다. 금융시장은 분명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곧바로 실물 경제의 온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총생산, GDP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GDP는 전기 대비 0.3% 역성장했습니다. 성장 엔진이 일시적으로 멈춘 셈입니다. 취업자 증가폭 역시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소득과 고용의 기반은 여전히 단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1월 서울 아파트값이 1.07%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1월 전국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주택 매매 가격은 0.91% 상승했습니다. 특히 1월에는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송파와 가락 일대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고 성동과 노원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기대와 공급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가격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규제 지역 12곳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한 달 새에 13.9% 증가했습니다. 매물이 늘었다는 것은 매도 의지가 강화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거래가 나타난 반면 강북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 선별 장세가 부동산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전세 시장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감지됩니다. 서울 전세 물량이 19,6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1일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과 금리 환경 변화 속에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전세 공급 감소는 전세 가격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자 가운데 30대 비중이 49.84%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절반이 30대였습니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이른바 패닉바잉이 이어졌던 흐름이 통계로 확인된 셈입니다. 반면 40대와 50대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자산 축적 초기 단계에 있는 30대가 미래 가격 상승 기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강북 대개조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6조 원을 투입해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고 도쿄식 초고밀 복합개발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프라 기금을 새롭게 조성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기반시설 투자도 병행됩니다. 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초고밀 개발은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층간소음 성능 미달 시 준공 지연과 손해배상 책임이 건설사에 부과됩니다. 소음을 잡지 못하면 준공도 없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10대 건설사들은 소음 0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층간소음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품질 경쟁이 강화되면서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에서는 교통 인프라 확장 소식이 이어집니다. 인천시는 2035년까지 7개 노선, 총 123.96km 규모의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 승인 아래 추진합니다. 인천 순환 3호선과 용현 서창선, 송도 트램, 부평 연안부두선, 인천 2호선 노년 연장, 영종 트램, 가좌 송도선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추가 후보 노선으로는 주안 연수선과 영종 자기부상열차 확장 등이 거론됩니다. 총 8조 원대 계획으로 교통망 확충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시는 뜨겁고 실물 경제는 둔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했지만 지역별로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납니다. 전세 물량은 줄고 30대의 시장 진입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도시 재개발과 철도망 확충 계획은 중장기 변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상승장이나 하락장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의 온도차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불은 증시에서 타오르고 있는데 정작거리의 체감 경기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선명한 장면은 바로 이 대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677.2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 역시 4%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의 훈풍이 국내 시장까지 이어진 결과입니다. 금융시장은 분명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곧바로 실물 경제의 온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총생산, GDP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GDP는 전기 대비 0.3% 역성장했습니다.
성장 엔진이 일시적으로 멈춘 셈입니다. 취업자 증가폭 역시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소득과 고용의 기반은 여전히 단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1월 서울 아파트값이 1.07%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1월 전국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주택 매매 가격은 0.91% 상승했습니다. 특히 1월에는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송파와 가락 일대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고 성동과 노원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기대와 공급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가격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규제 지역 12곳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한 달 새에 13.9% 증가했습니다. 매물이 늘었다는 것은 매도 의지가 강화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거래가 나타난 반면 강북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 선별 장세가 부동산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전세 시장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감지됩니다. 서울 전세 물량이 19,600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1일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과 금리 환경 변화 속에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전세 공급 감소는 전세 가격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자 가운데 30대 비중이 49.84%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절반이 30대였습니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이른바 패닉바잉이 이어졌던 흐름이 통계로 확인된 셈입니다. 반면 40대와 50대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자산 축적 초기 단계에 있는 30대가 미래 가격 상승 기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강북 대개조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6조 원을 투입해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고 도쿄식 초고밀 복합개발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프라 기금을 새롭게 조성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기반시설 투자도 병행됩니다. 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초고밀 개발은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층간소음 성능 미달 시 준공 지연과 손해배상 책임이 건설사에 부과됩니다. 소음을 잡지 못하면 준공도 없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10대 건설사들은 소음 0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층간소음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품질 경쟁이 강화되면서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에서는 교통 인프라 확장 소식이 이어집니다. 인천시는 2035년까지 7개 노선, 총 123.96km 규모의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 승인 아래 추진합니다. 인천 순환 3호선과 용현 서창선, 송도 트램, 부평 연안부두선, 인천 2호선 노년 연장, 영종 트램, 가좌 송도선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추가 후보 노선으로는 주안 연수선과 영종 자기부상열차 확장 등이 거론됩니다. 총 8조 원대 계획으로 교통망 확충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시는 뜨겁고 실물 경제는 둔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했지만 지역별로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납니다. 전세 물량은 줄고 30대의 시장 진입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도시 재개발과 철도망 확충 계획은 중장기 변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상승장이나 하락장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의 온도차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하게 눌러도 시장은 결국 자기 길을 갑니다. 2월 셋째 주 부동산 시장은 바로 그 긴장감 위에 서 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과열과 냉각 사이 지금 시장은 분명히 숨을 고르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2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6%, 전세 가격은 0.07% 상승했습니다. 절대적인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상승폭이 3주 연속 둔화되면서 관망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가격 눈치를 보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단지나 재건축 추진 단지, 역세권 대단지처럼 상징성과 희소성이 있는 곳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선별적 매수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강하게 끌어올려지는 구조라기보다는 특정 자산의 유동성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서울이 숨을 고르는 사이에도 부산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실수요의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의 상승 확대는 향후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 전세 시장은 더욱 긴박합니다. 전세 매물이 1년 전보다 30% 이상 급감했고 2021년 이후 처음으로 2만 건 아래로 떨어지며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이는 가격 협상력을 집주인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은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월 마지막 주부터 전국 4개 단지 2천여 가구가 분양을 시작하며 봄철 분양 성수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통상적으로 23월은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다만 최근 원가 상승 우려와 공급 감소 이슈가 맞물려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시장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둘러싼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29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강남구청 부지 등이 포함되면서 강남 등지에서는 근조화환 시위까지 등장했습니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지역 주민 반발 사이의 충돌이 표면화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유동성 차단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언급하며 규제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해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강한 규제가 오히려 공급 위축과 매물 잠김을 유도해 가격 상승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후로 매물 출을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제 일정은 매도 타이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업계 내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신탁사들의 연간 순손실이 지속되며 신용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탁사는 개발 사업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들의 수익성 악화는 신규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공급 감소 우려와 원가 상승 부담이 겹치면서 향후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가 시장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공실 증가 리스크로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임대업 관련 리스크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소비 둔화와 직결된 영향을 받습니다. 정리해보면 2월 셋째 주 시장은 분명히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0.06%, 전세 0.07% 상승이라는 숫자는 방향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서울 상승폭 둔화, 전세 매물 급감, 공급 감소 전망, 강도 높은 규제 예고 등 여러 변수들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시장은 단순한 상승 국면과는 다른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열도 급락도 아닌 선별적 상승과 구조적 긴장의 구간입니다. 앞으로는 전세 수급 상황, 양도세 일정에 따른 매물 흐름, 그리고 정부 규제의 실제 집행 강도가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내일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는 숫자와 정책의 방향을 계속해서 냉정하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경제는 회복된다는데 왜 집값은 여전히 불안할까요? 오늘 부동산 시장의 출발점은 한국은행의 진단입니다.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고, 올해 물가 상승률은 2.0%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물가가 목표 수준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가와 환율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환율은 수입 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와 금리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대출 금리와 주택 시장 심리에 직결됩니다. 즉, 거시경제는 점진적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금리와 대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수도권 집값 불안이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복 기대와 자산시장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인 국면입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는 또 다릅니다. 대통령의 경고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지만 거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매물은 증가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일부 수요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월 토지거래 신청 건수는 1월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이는 거래 의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더 싸지길 기다리고 매도자는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장도 아니고 급락이 확정된 장도 아닌 정체 구간의 특징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른바 아벼목성으로 불리는 지역에서도 감지됩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서도 매수세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압구정의 경우 보유세 부담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십억 원을 낮춘 급매물에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고가 시장은 특히 금리와 세제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거래가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반면 목동과 여의도에서는 20억 원대 단지를 중심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비교적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을 일부 조정하면서 입지를 유지하려는 수요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성수의 재개발 빌라 역시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하다는 인식 속에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 같은 정비사업 기대 지역이라도 가격대와 규제 체감도에 따라 온도 차가 분명합니다. 분양시장도 녹록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잔금 부담이 커지면서 계약 포기 사례도 속출하고 있고 용인 수지 지역에서는 2차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급매물이 쏟아지자 시장 참여자들은 집값이 하락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분당의 한 단지 더샵 분당센트로는 84가구 중 50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올 정도로 미계약 물량이 발생했습니다. 경쟁률이 50대 1에 달했던 단지에서조차 계약률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은 상징적입니다. 분양가 인상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수도권 분양시장 역시 혼조세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9,59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은 5,513가구 수준입니다. 이는 1년 전보다 35% 감소한 수치이며 통상적인 월 평균 대비 61% 수준에 불과합니다. 4월에는 17,666가구가 예정돼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입주 물량 감소가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전월세 시장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한 달 새 16.2% 감소했습니다. 동대문, 노원, 관악, 서대문 등 일부 지역은 20%대 감소를 보였습니다. 1200세대 규모 단지에 전세 매물이 없고 월세가 단 2건에 그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의 매도 전환, 그리고 신규 입주 물량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처럼 매매 시장은 거래 위축, 전월세 시장 결과로 보입니다. 이사철 수요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도 커지는 매물 감소라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급 불균형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경매 시장입니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30대 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반 매매보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을 덜 받는다는 점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섞여 있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TX-C 노선 착공 지연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착공이 2년째 지연되면서 역세권 프리미엄 기대가 약화됐고 양주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0채 중 8채가 미분양이라는 상황은 교통호재만으로 분양시장을 지탱하기 어려운 국면임을 보여줍니다. 인프라 계획의 실행 속도와 확실성이 시장 신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종합해보면 오늘 시장은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는 회복 기대, 매매시장은 거래 정체, 전월세 시장은 매물 감소입니다. 여기에 분양시장 혼조와 지역별 온도 차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기대감이 실제 주택시장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규제와 금리 환경 속에서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지는 결국 수요자의 심리와 자금 여건에 달려 있습니다. 숫자와 지표가 말해주는 오늘의 현실을 차분히 점검하시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부동산 시장 동향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버티기가 아니라 내놓기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66,800건까지 늘어나며 한 달 새 약 19% 급증했습니다. 다주택자 압박과 세제 부담, 그리고 향후 시장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매도 물량이 빠르게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히 4월 중순 전후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절세 목적의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 기준일과 맞물려 급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5월 9일 이후 시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매물이 계속 출회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매도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매물이 다시 잠길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결국 핵심은 매도자의 심리입니다. 지금은 집주인들이 겁을 먹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실제 거래 사례에서도 드러납니다. 서울 곳곳에서 기존 최고가 대비 10%에서 많게는 20%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가 조정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의 하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단지가 일괄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점 대비 조정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격 현실화를 고민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의 경우 1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세는 0.21%, 월세는 0.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 등의 영향 속에서도 중소형 규모와 준신축 위주로 임차 수요가 몰리며 가격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이 조정 압력을 받는 사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측면의 경고등도 켜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16만 6,823가구에 그쳤습니다. 4년 연속 20만 가구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올해 수도권 입주 물량도 10만 가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착공 감소는 통상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매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뒤에는 다시 공급 부족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단기와 중기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분양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지난해 62 이하 소형 면적의 청약자 수가 중형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소형으로 몰리면서 청약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금리와 대출 규제 환경 속에서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가 주택 시장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담 르엘 보류지 12가구가 매각에 나섰는데 전용 84이 8가구와 펜트하우스 4가구가 포함됐습니다. 가격은 분양가 대비 2배 수준으로 사실상 현재 시세를 반영한 금액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초고가 시장은 일반 아파트 시장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지만 자산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임대 시장에서는 구조적 변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1월 기준 60% 수준입니다. 반면 빌라 전세가율은 60.4%까지 떨어졌습니다. 아파트와 빌라의 전세가율 격차가 거의 사라지며 역전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다는 뜻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제한되고 주거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 빌라 시장에서는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 임대차 거래는 13만 834건이었고 이 중 전세는 5만 2,392건, 월세는 7만 8,4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빌라 10건 중 6건이 월세 거래라는 의미입니다. 순수 월세 비중도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의 월세화는 세입자의 현금 흐름 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정책 기조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강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부동산 전선을 토지까지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투기 투자 목적의 보유 실익을 줄이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매물이 급증하며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고 4월 중순 전후가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축소 우려가 존재하고 임대 시장에서는 월세화와 전세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상품별로 온도차가 뚜렷한 복합 국면입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매수자는 가격 조정의 폭과 속도를 냉정하게 봐야 하고 매도자는 세금과 시장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뉴스가 아니라 숫자와 구조를 함께 읽는 시각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가격은 오늘의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정책 한마디에 6억 원이 빠졌습니다. 시장은 지금 숫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강남구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6억 원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전후 한 달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입니다. 다주택자 압박 기조가 다시 부각되면서 상징성이 큰 강남권에서 먼저 가격 조정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다만 이 흐름이 서울 전체로 확산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간 자치구 13곳은 오히려 가격이 올랐고 실수요가 몰린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자산가 중심의 고가 주택시장과 실거주 수요가 받쳐주는 중저가 시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책 신호에 민감한 구간과 생활 수요가 버티는 구간이 분리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한 달의 핵심 성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봄 이사철이 성큼 다가오면서 시장의 온도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성동 광진성 북 관악 등에서는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15억 원 이하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대출 규제와 자금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북권에서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흐름도 감지됩니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한편 경매 시장에서는 전세 낀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시 부각되며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금리 환경과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을 조이는 흐름 속에서 임대시장의 구조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과 기업 중심의 임대 확대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공공임대를 7,080%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 공급 확대는 재정 부담, 사업성, 속도라는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형 민간임대는 수익성 확보가 핵심 변수입니다. 안정적 임대료 체계와 금융 조달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이 시장 안정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도시 공급 일정 역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기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서 기간 연장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공급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기대 공급량뿐 아니라 언제 공급되느냐에 따라 가격 기대가 달라집니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시장에 수요가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 로드맵의 명확성과 사업 추진 속도는 중장기 가격 안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급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평가와 달리 아파트 경매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감정가가 과거 급등기 대비 낮게 책정된 물건들이 등장하면서 한 건의 입찰에 수십 명이 몰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물건은 낙찰가가 현재 시세를 웃도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세 대비 할인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 시장과 경매 시장의 온도차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감지됩니다.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코리아의 2025년 4분기 리테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7대 가두 상권 평균 공실률은 13.8%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남 상권 공실률은 11.3%, 홍대는 10.4%로 낮아졌습니다. 외국인 소비 회복과 뷰티 패션 업종 중심의 매출 반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별 상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상권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비핵심 상권은 여전히 공실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는 금융 안전판 구축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김한모 한국디벨로퍼협회장이 부동산 개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제회 형태로 독자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민간 주택 공급에 힘을 보태겠다는 구상입니다. 자금 경색 국면에서 개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읽힙니다. 기업 차원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명을 IPARK 현대산업개발로 변경하며 브랜드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섰습니다. 라이프 부문 계열 9개사에도 IPARK를 포함시키며 브랜드 통합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대한항공 역시 60여 년간 사용해온 KAL 명칭과 작별을 고하며 브랜드 정체성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기업의 브랜드 전략은 부동산, 항공, 유통 등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시장은 한쪽에서는 가격 조정, 다른 한쪽에서는 실수요 상승, 또 다른 영역에서는 경매 과열과 상권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와 공급, 투자와 실수요, 정책과 시장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국면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정책 실행 속도, 신도시 공급 일정의 구체화, 그리고 자금 시장의 안정 여부입니다. 숫자는 움직였고 심리는 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방향을 탐색하는 중입니다. 이상 오늘의 부동산 동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경제가 생각보다 더 버틸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부동산이 아니라 반도체가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을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경제 구조상 수출, 특히 반도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회복은 곧 성장률 상향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성장률 전망이 올라가면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준금리는 연 2.5%로 6회 연속 동결되었고 9개월째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성장률이 2.0%로 상향될 경우 조기 인하 기대는 더욱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집값과 환율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이 현재 국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구 지표에서는 또 다른 대비가 나타났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80명으로 반등했고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1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30대 인구 증가와 혼인 회복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망자 증가로 인해 전체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개선 조짐을 보였음에도
OECD 최저 수준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합니다. 인구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기 반등보다 구조적 변화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가장 민감한 영역, 서울 주택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불패로 불렸던 강남 3구와 용산에서 하락 전환이 나타났습니다. 강남은 마이너스 0.06%를 기록하며 약 10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서초동 파용산 역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상승폭도 23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급매물이 늘어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보입니다. 강남 용산이 2년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급매 흐름은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외곽 지역에서는 거래가 집중되면서 일부 단지는 3,038%까지 가격이 낮아진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도 눈에 띄게 식었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가구 비율이 29.8%로 떨어지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30대까지 관망세에 들어갔다는 점이 상징적입니다. 고금리와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 방향성에 대한 예측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역시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방증입니다.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26% 급증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규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월초 대비 호가가 3억 원가량 낮아진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심리적 고점 인식에 들어가면서 자금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감지됩니다. 수급, 정책 기대, 유동성이 맞물린 증시는 반등 기대를 키우는 반면 부동산은 재진입이 제한적인 분위기입니다. 현장의 체감 경기도 엇갈립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공인중개사 개업이 238곳으로 폐업 휴업 212곳을 웃돌며 11개월 만에 순증 전환 조짐을 보였습니다. 봄 이사철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만 거래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한편 주거용과 달리 물류센터 시장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거래액이 3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고 청라 로지스틱스 센터 1조 원 거래 등 초대형 딜이 상반기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거래가 살아나며 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장률은 상향, 금리는 동결, 매물은 급증, 그리고 강남부터 하락 전환. 지금 시장은 방향이 아니라 전환점을 고민하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4월까지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5월 이후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정책 일정과 금리 방향, 그리고 매수 심리 회복 여부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숫자보다 심리가 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부동산 1일 동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던져진 가장 강력한 신호, 바로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결정입니다. 오늘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29년간 보유해온 주택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매각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을 전년 실거래가와 현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시장에 보내는 상징적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매물 공개는 단순한 개인 자산 처분을 넘어 정책 방향성과 연결지어 읽히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 1주택, 즉 투자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해 세금 및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수요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보유에는 더 강한 부담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시장에 일정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서 일부 다주택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서두르기 위해 매수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사례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황 파악에 나섰다는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매도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에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자들의 태도는 다소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집값이 더 내려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 세금 부담, 매물 증가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수 심리는 관망과 기대가 뒤섞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제 변화는 보유 비용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격 조정 여부는 매물의 질과 규모, 금융 여건, 실수요 유입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실수요자 보호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급락보다는 지역 상품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매물 공개는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정책 책임자가 직접 보유 자산을 시장에 내놓았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량 변화와 가격 흐름은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제 유예 종료 시점 전후로 매물 증가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시장이 이를 흡수하며 안정 국면을 유지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결정이라는 강력한 정책 신호가 나왔다는 점. 둘째, 비거주 1주택 및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한 세금 금융 규제 강화 의지가 분명해졌다는 점. 셋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도 압박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가격 등락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전환기 속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수요는 부담이 커지고 실수요는 보호받는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격 조정 폭이나 거래량 변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준 부동산 시장 1일 동향을 전해드렸습니다. 확인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